마지막 이슈. 황교안이 출마 선언을 이후에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릴 일이죠. 앞으로 빵빵 터질 일만 남았는데 매주 부동산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간담회예요? 네. 간담? 간담이 서늘해져요. 무슨 말을 할지. 자, 앞으로 내 집 마련을 막는 규제와 정책은 모두 다 없애겠다. 이 사람들 뭐 다 폐지하고 없애고 막 지금 신났습니다. 자, 이제 요즘에 이제 매주 간담회를 먹고 이제 간담회를 개최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이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 없는 국민을 헬조선에 살게 하고 있다. 본인이 총리 시절에는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0억 원을 모으려고 한 푼도 안 쓰고 약 46년이 걸리는데 서울 내에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가? 국민이 바라는 건 내 능력과 노력으로 일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반포 11차 아파트 지금 얼마인지 보시면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아니, 황교안 본인이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일해서 자기 집을 마련했습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진짜 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10억을 모으려면 한 푼도 안 쓰고 46년이 걸리는데 최저임금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서울 시내에 지금 10억 넘는 아파트가 서울의 절반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올해 6월 기준으로. 지금 10억짜리 아파트가 얼마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부동산값 내려야 되고 최저임금 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얘기도 안 하고 무슨 규제를 풀고 불필요한 정책을 없애고 너도 나도 다 투기하자는 건가요? 사실 규제를 없앤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규제가 없어지면요, 에너지는 집합되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가격은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물리학의 기본 원칙이에요. 억제하는 힘이 없으면요, 에너지는 한 곳에 모입니다. 그냥 가격이 천장을 뚫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교환이 형, 우리 헬조선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부터 생겼는지 알아, 형?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와가지고 헬조선에 살게 됐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10억 원짜리 모으려 한 푼도 안 쓰고 46년이 걸린다. 서울에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가. 이게 사실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봐야 돼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10억을 모으려면 46년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집을 살까요? 대출 제도가 있기 때문이잖아, 사실은. 그리고 그 대출을 너무나 손쉽게 하는 제도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제안하면 제안했다고 지랄, 제안 안 하면 안 했다고 지랄. 교환이는요, 제인이가 싫어요. 이거지 뭐. 그걸 이제 매주 하겠다는 겁니다. 황교안의 집 콘서트. 여기 이제 부동산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집 걱정 없는 행복 세상 만들기. 사실 부동산이 이렇게 된 것에는 이명박근혜 때 저질러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로서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본인은 쏙 빠지고 이것에 모두 다 문재인 정부의 탓을 하고 있는데, 이 모두 다 문재인 정부를 탓하고 있는 사람들 황교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황교안이나 윤석열이나 계속해서. 그거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언론이 교묘하게 깔아놓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임이지. 거기에 기대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황교안이 출마했다거나 한편으로 보면 재밌는 현상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황교안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토론회를 보다 보면 우리 내부의 후보들도요, 정말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필요한 거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현재 존재하는 집을 높이 올리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심 안에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들 중에도 지금 황교안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개발로 계속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공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에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지방을 나누시고요. 다시 지방이라고 하게 되면 그 지방 안에서의 도심이 있고 교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교외가 최악이 돼버리는 건데요. 다 빈집으로 남습니다. 일본이 다 빈집으로 남아갔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현재 6,242만 7천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1,000만 가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 정도가 빈집입니다.
인구 많을 때 다 지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계속 시장 원리 얘기하면서 공급을 늘려가지고 해결하겠다. 그 다 늘려놓은 공급은 나중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 부담을 누가 질 거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 이것도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공급해서 해결하겠다. 우리 내부 후보 중에도 민주당 안에도 그런 얘기 자꾸 하시는 분 계신데요. 그거 대안 아니세요. 공부 좀 하세요. 그렇죠. 또 공급과 수요는 일치할 때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지. 공급만 대책 없이 들여놓으면 가격이 떨어질 거다. 진짜 순진한 생각이다 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가격이 안 떨어지면 가격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수요가 따라 붙어요. 그거.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황교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윤석열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무슨 주장을 한 게 있어요? 10원어치도 손해준 적 없다. 그 주장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책 본다. 그거 말고 딱히 머릿속에 남는 주장이 누가 없는데. 책을 본다. 주어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 제가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거 내가 하려고 했어. 지금 윤석열이 자유주의, 공동체 없는 자유주의, 그보다 무서운 건 없다라면서 계속해서 자유를 들먹거리면서 이 정권에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독재다. 아니 도대체 독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지지자들이 지금 대다수인데 계속해서 우리 보고 뭘 독재한다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자기들 지지자들한테 호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유를 빼앗겼잖아요. 장모님을 지킬 자유. 와이프의 작사하기, 석사하기 유지할 자유. 내 아파트 고가를 높일 자유.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이 나오는 게 역설적으로 사실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까의 개념이거든요. 결국 인간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무한히 자유로운 존재였어요. 그 존재가 사람을 죽이건 예를 들어서 이런 말까지 하는 건 차마 뭐하지만 소화를 강간을 하건 인간은 무수히 자유로운 존재였었는데 그런 인간의 자유를 무제한 용납을 했다가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를 이루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탄생을 하게 되고 절대적으로 강력한 국가 권력 앞에 인간의 자유가 없어지고 이게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유를 어디까지 억압할 것인가라는 게 자유주의의 사실은 출발이에요. 그게 자유를 무제한적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장모님을 지키고 싶은 자유, 우리 와이프를 지켜주고 싶은 자유, 이 자유를 끝까지 인정하고 검찰이 마음대로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싶고 범죄자를 만들려면 범죄자를 만들고 싶은 이 자유를 용인하자고 자유라는 단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려면 세렝게티를 가라고 그냥. 법이 없고 국가가 없는 것만한 자유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육강식에 의해서 내가 강한 사람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들이 똑같다니까.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자유주의라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데 이것이 얘가 주장하는 대로 만약에 절대적인 철의 법칙이 돼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정글이 되겠죠. 정글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신민님까지 어떻게 해보겠는데 임진님하고 저는 도망을 먼저 가고요. 네. 우선 살고 가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에 대한 국민의 약탈, 국민이 국민을 약탈하는 그러한 상황, 윤석열이 좋아하는 게 바로 자유와 약탈, 이것이 횡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일 바로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2천억이 넘는 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건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 계속 이런 말을 하는데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어설프게 개입했다가 나라 꼴을 이 모양을 만들어놨다. 계속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국가는 정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학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국가는 큰 정부로 가야 된다. 국가의 개입이 더 필요하다. 국가의 손을 타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살아갈 수 없다. 현대 복지국가, 모든 급부 행정, 우리는 움직이면서 국가의 손길을 타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언제 신자유주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딱 전 4차 산업혁명부터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입니다. 데이터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디지털 경제 시장입니다. 이 디지털 경제 시장은 아직까지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교통정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약육강식으로 전락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싶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에 당연히 공정한 경쟁,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경쟁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자유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공정이 함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공정위가 존재하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자원 사무관, 조사관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 만들어진 지 40년 됐어요. 40년이 됐고요. 한 번도 이름을 바꾸지 않고 점점 그 위상이 강화되면서 그 역할이 더 증대되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걸까요? 구자원 사무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행시 공부를 하던 시절 당시 얘기를 떠올려요. 네, 그 얘기가 제가 한참 강의를 하고 있던 시절에 그때 학생이었나 봐요. 신림도 고시전에 3개의 대형 학원이 있습니다. 그 대형 학원 중에 가장 1타 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저는 몸을 담고 있었어요. 슈퍼루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해에 2009년경인가요? 8년경인가? 첫 해 딱 들어갔을 때 그 해에 수강료가 1회당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얼마가 됐을까요? 19,000원이 됐습니다. 19,000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학생들은 공부를 못합니다. 이거를 대형 3개 학원이 담합한 거거든요. 이걸 자유를 줘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됐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이걸 적발하고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멈춰서 10년 동안 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공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 급 호감을 갖게 됐던 공정위에 자기는 지금 출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자기 조정 시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태계 안에서 말씀한 계속 야극강식이 나올 수밖에 지들이 없어요. 세거든. 자기들 세니까. 그거야. 기득권에 자기들이 맞아요. 센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터에서 사실 최근에 이준석이 했던 인터뷰 중에 엘리트가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라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 책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촛불 같은 거를 우리가 경험해봤듯이 역사는 평범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완전히 간과해버린 거죠. 물론 똑똑한 엘리트들이 법을 정비하고 그래서 앞서서 나가면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만으로 나라를 만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엘리트 의식과 선민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어떤 당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주장을 함으로써 마치 신자유주의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약육강식의 자유가 온당한 것처럼 주장을 하게 되면서 최저임금 같은 것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니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그건데 자유랑 공정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공정이라는 말 자체가 있는 이유가 자유일 때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법과 원칙을 통해서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냥 자유롭게 놔뒀다가는 어떤 놈은 과외하는데 한 달에 1억씩 쓰면서 서울대 갈 거고 가난한 사람은 사교육도 제대로 못 가서 검정고시 출신이 돼가지고 최저임금만 받겠지. 야 그러지 마. 국가라는 곳에 나와서 야 너네들이 돈 많다고 자유롭게 교육에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선행학습을 금하고 최소한의 교육의 격차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래서 비로소 공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왜 있고 근로기준법이라는 개념이 왜 있고 이게 다 그냥 자유롭게만 놔두면 안 되겠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해가는 과정으로 법이 있는 거고 원칙이 있는 거고 도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놔두려면 도덕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말했잖아. 배고픈데 저 새끼 약하네 뜯어 먹으면 돼. 자유로우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엘리트주의는요. 근본적으로 특성화가 돼 있는 거라 엘리트주의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말 그대로 3차 산업 구조에 엘리트화되어 있는 국가는 4차 산업 시대에 오면 망해요. 그게 대표적인 애가 저기 제주도 밑에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일본이라고 섬으로 된 나라가 나 있어요. 못 사는 나라? 거기 되게 개발 옛날에 잘 살았대요. 3차 산업 시대에 잘 살았겠지. 우리 집도 옛날엔 잘 살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특성화가 돼버리니까 사회 변화를 견디질 못해 걔네들은. 그렇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엘리트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이렇게 뭐랄까 생태계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고 하는 말이고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무조건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개념에서 나온 게 자유주의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자유주의라고 하니까 자유 지가 무슨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옵티머스 프라임이 그러거든. 자유가 세상에 제일 소중한 거야 하면서 다 죽이고 다니잖아 걔가.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 말이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유는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준석은 뭐라 그러냐면 부모와 빽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실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준석은 지금까지 부모의 백 없이 본인의 힘으로만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 근데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 당연한 거야. 그런 거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한 건 존재하는지 몰라요. 인간이 중력이 있다는 걸 깨닫는데 100만 년 걸렸어요. 너무 당연하거든. 항상 우리 곁에 있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갑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우리 자유롭게 보도를 사용할 수 있죠. 누구한테 돈을 내지 않습니다. 누구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자유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면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자유롭게 그 보도를 사용을 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도 또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는 그만큼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무제한적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989년도였나요? 당시에 여러분들 대형 백화점들이 사기 세일을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세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야? 세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예, 이런 일들, 이런 거 그냥 자유롭게 시장 경제에 맡기고 너희들끼리 계약 맺은 거니까 돈 내고 살아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두유 드십니까? 수업 중에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식품이 있고 삼육두유가 있고 메일유업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1, 2, 3예요. 두유 시장에서. 근데 얘네들이요, 당시에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사은품을 엄청나게 제공을 하고 할인 판매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출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룸사롱에서 만나죠. 뒤에서 담합을 합니다. 이제부터 사은품 아무도 주지 마. 이제부터 할인 아무것도 하지 마. 돈 다 받아버리자. 그리고 가격도 올려버립니다. 우리는 갑자기 두유값이 올라가는 순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둬야 됩니까? 이게 니네들이 원하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니?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국가가 정원사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국가의 손, 국가의 개입 어설프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문재인 정부가 어설프게 들어왔다가 다 망쳤다고? 얘들이 다 망쳐놓은 거 겨우 살린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그래도 솔직한 부분이 있어요. 예,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이게 얼마나 솔직합니까? 정의가 뭔지 고민하지 마라. 골프값을 누가 내는지 알 필요가 없다. 고민도 하지 말고 일상에서 그냥 느낄 수 있게 그 와이프의 장모님이 잡아준 그 씨암탉을 먹으면서 무슨 정의를 생각합니까? 장모님이 씨암탉 잡아주는데 우리 장모님은 10원 하나 손해를 준 사람이 그렇게 씨암탉을 잡아줬는데 장모의 일은 장모의 일이라고 딱 끊어? 나쁜 놈이지. 그렇네. 그러니까 이쪽 당에선 그렇게 지금까지 자유에 대한 이 언어를 과도하게 많이 쓰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자유경제원도 그렇고 얘는 무슨 삐죽하면 그렇죠. 자유연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원래 자유라는 단어가 약자를 현혹시키기 진짜 좋은 단어예요. 약자를 현혹시키기 좋은 단어고 미국이 전쟁 일으킬 때마다 항상 그러잖아. 자유를 위하여. 뭐 이라크 침공하면서 침공 작전 이름이 뭐였어요? 이라키 프리덤이었어요. 정말 자유라는 단어가 악용되는 대표적인 단어죠. 자유의 출발은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건데 이걸 마치 모든 자유를 다 허용해줘.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인다. 나를 제한하고 있는 모든 건 다 나쁜 것이다. 너를 제한하고 있는 모든 게 너를 먹여 살리고 있어. 사실 알고 보면 어린애들이 뭐 우리 엄마는 나 담배도 못 피게 술도 못 마시게 귀가 시간 지켜야 돼 하면 싫어하지.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말하는 거는요, 이준석이가 말하는 거는요,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결국 지네들은 하버드 나왔고 나는 검사였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세니까. 맞아. 얘네들이 말하는 자유는 결국 기득권의 자유, 이긴 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붙여놓고 경쟁에서 패한 자, 그 패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따뜻한 온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동체 사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 것, 이긴 자를 위한 자유,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아니고 대다수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기본이에요. 사회과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무엇을 경찰국가 시대에 국가로부터 우리가 개입을 받지 않으면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국민들의 자유였다라면요. 우리 권위주의 정권 시대. 예.
자꾸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바로 뭡니까? 국가를 통해야만 나의 자유로운 삶이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패배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의료 걱정하지 않고 교육받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의 그 자유입니다. 쟤네들이 말하는 자유와 우리가 말하는 자유가 전혀 다른 자유고 우리는 이 자유를 주장한 적 없습니다. 자유라는 그러니까,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왔죠. 제가 이제 오빤 갓나 스타일 같은 거를 보면서 주워 들은 걸로는 거기서 되게 감동적인 한 문장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뭐 북한의 체제가 뭐 다 옳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은 옳다는 말이네요. 네, 아니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보내려고 우리는 낙오자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낙오자를 밟고 올라가는 것에 익숙한 사회와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 한마디가 굉장히 저한테 주는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찬양 고무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사회적인 기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같이 올라가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안전망이 있어줘야지. 너는 떨어져서 그건 네 운명이야. 네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으니까 떨어지는 건 당연해라고 짓밟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떡상도 없지만 급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사회 체제가 안정된다는 거고 사실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신분이 뭐 바뀌거나 그런 일 없어. 그 대신 안정된 그걸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정된 사회가라는 게 급격한 신분 변화가 없는 사회라는 말도 있듯이 그런 부분이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몰각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딱 말 그대로 춘추 전국 시대에 가정 맹호라 가혹한 정치는 호랭이보다 무서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딱 보고 있으면 수준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세상은 네. 어떤 세상이에요? 솔직히 이낙연 후보가 얘기할 때 추미애 후보가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긴 했지만 전 동의한 부분이 있어요. 이낙연 후보가 중산층 70%의 나라를 만들겠다. 만들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산층 70%라는 거는요. 위에 고소득층과 맨 밑에 있는 하위소득층. 이 넓어지지 않고 여기가 좁아지고요. 중간에 비슷한 금액의 그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 난 남보다 조금 더 떵떵거리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이런 사회가 싫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인생에 살면서 한두 번은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 꼬꾸라졌을 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뭔가의 제도와 이 사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당신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면허증이잖아. 응? 면허증. 말 그대로 의사 면허, 변호사 면허, 나 뭐 운전면허 이런 거.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의 그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직능단체, 개개인의 이기주의가 심해지는 거예요. 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좁은 알량한 자격, 이 자격 하나에 매달리는 거. 나는 두 개니까 괜찮아요. 하나에 매달리는 거. 이런 게 사회의 역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게 사회의 안전망이 없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최소한의 사회의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의 공정을 이야기하고,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모든 논의들을 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데 나 능력 있어서 하버드 갔는데 나 능력 있어서 검찰총장 됐는데 내가 이것도 못해? 이게 무슨 자유야? 이게 무슨 공정이야? 걔네들 이 지금 1970, 1600년대 마인드에 지금 gat혀 있어요. 정말로. 이걸 보면서 얘는 안 되겠구나. 정말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마음에서 얘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지금 자유주의의 전형을 보고 계십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이게 자유주의예요. 몰라서 그렇죠. 방송 끝나고 나서는요 킥복싱 배운다고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마차님은 치도건 자기는 킥복싱 가운데다 놔두고 날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도 카카오톡 캡처도 있어요. 야 그래놓고 이제 마치 자기가 정권에 의해 따납당하는 듯한. 윤석열의 자유는 아니 말 좀 하게 좀 놔두라고.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시민님이 잘못했어요. 우리 시민님이.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뒤에 게 있으신 거구나.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네네. 뭐 윤석열이나 이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저희는 개인에게 자유라는 말을 현혹시켜서 기업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업에게 자유를 달라라는 말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있는 자들의 자유인 거죠. 자기들만의 자유고 그렇죠, 그렇죠. 있는 자들의 자유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앉아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숲은 다 자유다 하는 건 뭔 말이야? 호랑이가 내 마음대로 잡아먹을 테니까 니들 나보다 힘없으면 짜져 이거죠. 자,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만 더 이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